오늘 우리가 하는 이 주생산 일정도 꼭 직접 해봐야 돼요. 그죠? 제일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대 보유 재고를 계산한다. 이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ATP, 그죠? Available to Promise. 추가로 주문이 들어올 때 내가 얼마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또 아니면 거절해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떤 조건을 제시해야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런 근거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공식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재고의 균형 방정식. T 기간 말의 재고는 그 전 기간 재고에다가 물건을 만약에 만들었다면은 만든 양,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측 수요하고 주문량 중에서 큰 값, 예측 수요와 주문량 중에서 우리가 실제 이만큼 팔릴 거라 생각해도 주문이 적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약간 보수적으로 해서 기대 보유 재고가 엄수가 되지 않도록.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되는 자재 소요 계획에서는 혹시 이 물건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재고가 최소한 10개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해서 안전 재고를 염두에 둘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엄수가 아니라 10개 밑으로 내려가도 주문을 해야 되겠죠. 그죠?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참고로 여기는 지금 기대 보유 재고 엄수일 때 주문하지만은, 그죠? 안전 재고를 우리가 10개 정도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또 여러분,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되는 자재 소요 계획에서 특별히 이 부품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 납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에서는 전략적 구매라 그래요. 정말 중요한 거는 전략적으로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그 물건 때문에 완제품을 못 만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고,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 이 OM의 가장 핵심은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리소스 계획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MRP는 그냥 말뜻 그대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것은 그냥 원자재가 언제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어야만 최종 제품을 차질 없이 만들 수 있냐는 것이고,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MRP2라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MRP2. 그때 MRP2는 MRP 영어 단어 다르다 그랬죠. Manufacturing Resource Planning, 생산 자원에 대한 계획. 또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은 ERP라 그랬어요. 그죠? ERP는 기업 전체의 자원을 다 묶어야 되겠다. 인사, 회계, 뭐 이런 정보를 다 묶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나아가게 되면은 SCM, 그죠? SCM에서 공급 사설 관리.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앞단에 있는 기업들, 또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도 같이 결합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 옛날에는 보면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 많이 이제 들어보는 것이 뭐 생태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잖아요. 생태계, 그죠? 생태계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애플 같은 경우도 왜 성공했냐 하면은 결국 생태계를 잘 구축했다, 그죠?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막 경쟁을 하면은 하여튼 이겨서 1등이 되어야 된다. 그런 관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은 왜 요 사이에 상생 협력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되냐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런 사람을 다 참여시키고 또 참여한 사람들도 혜택을 입어야만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어떤 뭐 기업 이런 것들에 관련된다 그러면은 생태계를 잘 조성하는 사람이 결국 돈을 벌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생태계를 뭐 쉽게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그 플랫폼을 잘 구성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플랫폼을 잘 구성해가 그 플랫폼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서 그 사람들 사이에 거래를 굉장히 활성화시켰다 그러면은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플랫폼에 참여한 사람들이 굉장히 슈퍼스타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아이폰 같은 경우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엄청 많은 그 앱을 개발하는 친구들이 거기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앱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또 소비자가 그 또 제품을 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는 이제 플랫폼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보는 것이 SCM을 자세히 보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참여하면은 전체가 이익이 공유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나도 혜택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기업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역량에 대한 정의도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죠? 내가 없더라도 잘 끌어들여서 굉장히 큰 시너지를 발휘하면 그것이 핵심 역량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세대는 플랫폼을 정말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 가장 큰 혜택을 입는 그런 그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구글도 마찬가지고 구글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이제는 기업 대 기업의 경쟁이 아니라, 그죠?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생태계, 그죠? 구글의 생태계, 그 다음에 뭐 애플의 생태계,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점점 확장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런 것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밑단에 깔려있는 것이 역시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것이 결국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게 필요한 주문 같은 것을 처리할 수 있게. 자, 계산 원리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요.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기대 보유 재고의 값이 음수가 되지 않도록 제가 했는데, 참고로 혹시 이 제품은 도저히 우리가 불안해서 안 되겠다 할 때는 뭘 할 수 있다겠죠? 안전재고를 두면 되는데, 안전재고 10이다 하는 말은 야, 이것은 제때 온다는 보장이 없어. 그러면 10을 절대 내려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경우죠. 그럼 거기에 맞게 또 계산할 수 있겠죠? 네, 그래 볼 수 있죠. 지금은 이제 기대 보유 재고는 그냥 0으로 두는 경우로 그렇게 했더니만, 이제 이 표는 여러분 직접 이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은 MP의 수량까지는 계산이 하는 법을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45개인데 둘 중에 큰 값을 뺐더니만 23 빼서 22가 됐고, 또 거기에서 그 다음 큰 값 20과 15 중에서 20을 빼니까 또 2가 되었고, 그죠? 2에서 그 다음 큰 값 20과 8을 하니까 마이너스 18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8 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생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참조를 보게 되면은 한번 생산하는 김에 80개 만들자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80개를 만들어서 18개를 사용하게 되면은 남은 양이 6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가용 주문 약정량. 그죠? ATP는 available to promise예요. available to promise. promise, 약속하기 위해서 available,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래서 가용 주문 약정량이에요. 공식을 잘 봐야 돼요. ATP 매 단계별로 계산을 해요. 근데 I의 T-1 더하기 MPS의 T. 뒷부분이 중요해요. 마이너스 OI. 그죠? 실제 이때는 왜 맥스를 쓰지 않느냐? 이때는 실제 주문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주문이 들어오면은 주문 받겠습니다. 우리 이런 사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우선 갖고 있는 양 몇 개 드리고 그 다음 뒤에 다시 생산을 드릴까?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식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오는 그 표에다 여러분이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 이제 이 개념 대가 알겠죠? 그죠? 내가 80개 만들었던 그 다음에 80개 만드는 시점이 만약에 3주 뒤다. 그럴 때는 그 3주 앞까지는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뜻으로 시그마 뮤에를 잘 보세요. I가 어디서부터죠? T부터. 내가 계산하려는 시점부터 해서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시점 T 스타 빼기 1 하는 말은 새로운 물건이 만들 시점 바로 직전 기간까지예요. 거기까지 다 고려해서 계산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값을 계산해서 앞에 이 표를 가지고 오늘 강의 자료 다 있을 것이니까 한번 손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가용 주문 약정이 실제 이렇게 나오는지 뒷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지금 한 5분 정도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시고 혹시 다 한 친구들은 오늘 강의 자료 다 가져왔으니까 지난번에 총괄 생산 계획 다시 한번 더 해보시고, 그죠? 총괄 생산 계획은 너무너무 아이디어 많아요. 그죠? 제가 기업에 가서 보면은 그 사람 노하우에 따라서 엄청 많은 아이디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죠? 우리 기본은 수요 추적 전략과 고정 수준 전략이다. 근데 변형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이걸 잘할 수 있어야만 뒤에 MRP에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표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대충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MRP는 또 약간 조금 달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한번 이제 다 한 친구들은 이제 그 표 9-10을 이용해서 이제 추가로 이런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2주 뒤에 5개 되겠습니까?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5주 뒤에 38개 필요합니다. 그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주문이 들어왔어요. 3주 뒤에 24개 필요합니다. 그죠? 실제 현실이죠? 또 4주 뒤에 15개 필요하다. 이것을 반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까이서 뭘 해야 되겠어요? 되겠습니다. 아니면 안 된다.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 다 한 친구들 여기까지 한번 쭉 해보세요. 그죠? 자, MPS의 핵심은 ATP 구하는 거예요. MPS의 핵심은 ATP 구하는 것이다. 총괄 생산 계획의 핵심은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괜찮은 대안을 택하는 것이다. 최적의 대안은 아니지만 그것이 총괄 생산 계획의 목표고, MPS의 목표는 ATP를 계산해서 추가로 주문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선은 첫 단계 ATP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죠?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따라가지고 이제 여러분 변화해야 되겠죠. 맞죠? 그죠? 주문이 들어왔다. 주문은 받아들일게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값이 바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우선 요 파트 먼저 이 값이 나오는지 먼저 확인하고, ATP 수식은 복잡하지만은 실제 적용하면은 항상 모든 공식들은 간단한 예제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간단한 예를 해보니까 그 공식을 만들 수 있죠. 그래야만 또 컴퓨터 프로그램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컴퓨터 프로그램화 하는 일은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컴퓨터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로직은 똑같아요. 항상 들어가는 것은 재고의 균형 방정식. 자, 이 계산 다 한 학생들은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실 이제 제일 그 밑에 각주처럼 다른 것들은 다 수용이 되는데 사주에 대한 것만 여러분이 요 중에 하나를 택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보니까 아예 주문을 그냥 거절하겠다. 내 가진 양보 너무 많이 주문 들어왔기 때문에. 그죠? 또는 또 여기 있는 것처럼 MPS 수정해서 좀 더 만들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그죠? 또 어떻게 할 수 있죠? 사주에 우선 갖고 있는 양 드리고 또 뒤에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또 선적 기일을 동시에 다 그때 드리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방식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적은 것들 하나의 대안으로서 적어 놓은 것이고. 자, 이제 한 명만 더 물어보고 이제 다음 진도 나갈 건데, 우리 배재현 학생은 답이 나왔나요? 자고 있는 중이고. 예. 송훈 학생. 한 번만 더 설명해 주면 안 될까요? 예,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예. 예, 한번 다시 봅시다. 예. 우리 공식 먼저 한번 봅시다. 공식 다시 보게 되면은 ATP라는 하는 것은 일단 그전 기간에 몇 개 있는지 필요하겠죠. 막 재고가. 그죠? 그전 게 있는 걸 갖고 내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시점에 내가 또 만들었다는 그것도 역시 약소수 양이 들어가. 내가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4주째 있어요. 근데 3주에 벌써 재고가 10개 있습니다. 요번 주에 내가 50개 만들었어요. 그러면 총 몇 개죠? 60개잖아요. 60개로 얼마를 커버해야 되냐면은 MPS 앞에서 계산 다 돼 있죠. 이제 보니까 4주 뒤에 새로 80개 만들더라. 그럼 내가 갖고 60개로 얼마를 커버해야 돼요? 4주, 한 주하고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는 다 커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뒤에는 만들면 그때부터는 또 이 친구가 책임지는 것이니까. 시간 바톤 터치예요. 그죠? 내가 갖고 있는 거 갖고 계산하면은 그다음 언젠가 만들어질 때는 그때는 너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거 한번 해보게 되면은, 여러분 처음에 한번 봅시다. 처음에 여기서 한번 보죠. 그죠? 제일 첫 번째, 7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첫 주에 원래 몇 개 갖고 있었죠? 45개 원래 있었지 않았, 맞죠? 45개. 근데 MPS를 계산해 보니까 물건 만드는 시점은 이때 80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첫 주하고 두째 주만 커버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럼 셋째 주는 얘가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 공식의 T 스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은 45개에서 이제 수요를, 주문을 보니까 어떻게 돼? 첫 주는 23개죠. 그죠? 그 다음 주 주문 몇 개죠? 15개잖아요. 그 두 개 합하면 몇 개죠? 38개. 그러니까 30개 커버하고도 내가 7개 남잖아요. 그 7개만 가지고 한 주, 두 주 책임을 지면은, 요때는 얘가 또 이제 80개 만들어지니까 그때는 또 그걸로 계산 되는 경우죠. 알겠죠? 키가 바로 MPS를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그래야지 언제 만들어진지 알아야만 이제 그때 맞게 하는 것이니까. 그죠? 자, 한 번 더, 한 2분만 더 드리고 마무리 한번 해보기 바래요. 예. 교수님, 저거 의미는 예. 그러면 만약 저 시점에 추가 주문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첫 주에 딱 저 주문량이 일단은 저렇게 고정돼 있는 이제 이렇게 나왔다가 좀, 예. 추가적으로 2주까지 7개가 더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까지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일종의 재고 의미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현재 들어오는 거 가지고 이제 7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또 전화가 또 전화는 계속 올 수 있는 것이니까 전화 따르는 거 맞습니다. 근데 5개 필요하다면은 주면 되는 거죠. 그럼 딱 빼고 2개 남는 거죠.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또 따르는 전화에서 9개 왔다. 그때도 바로 아이디어 내야 되겠네. 7개 드릴게요. 나머지 2개는 뒤에
쉽게 말하면 언제도 만들어지죠. 80개 만들어지니까 3주째 드리게 때리 마련하는 거죠. 그러면 일종의 생산 시점을 가지고 재고 관리라고 봐도 될까요? 재고하고 비슷한 이유가 왜냐하면은 왜 그래 되냐면은 우리가 한번 만들 때 80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래는 순소요령 하면 어떻게 돼요? 18개 만들면 그런 일 안 생기겠죠. 80개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넉넉하게 만들 때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커버하겠다는 그 뜻이. 무슨 말이겠죠? 우리 일단 주고 나서 남아있는 거 갖고 얼마를 더 이제 주문을 더 받을 수 있느냐 그 양이니까. 그렇게 주고도 남은 재고라 볼 수 있겠네. 그죠? 주고 남은 재고라 볼 수 있겠죠. 예. 네. 10일에서 네. 10일 새로운 주문을 받아들인 걸 보면 기대부 재고가 마이너스 10인 경우가 나오는데 예. 이때는 MPS의 수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MPS를 90개를 생산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지금 5주와 7, 지금 6주와 8주에 생산이 되기로 되어 있는데 그 5주와 7주를 옮길 수 있다 이런 게 그거는 이제 실제 현실을 보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80개에서 90개 하고 싶어도 생산 능력이 커버 안 되면 못 하는 경우죠. 그런 이제 아주 여러 개 남아 있다. 저 80일에 잡은 것은 우리가 그 상황을 고려해서 잡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정말 내가 중요하고 또 다른 아이디어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MPS 더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기업은 가보면 현재 재밌는 것이 저거 없이 하면 그냥 전화로 네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죠. 그죠? 근데 저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ATP가 제일 핵심이에요. ATP가. MPS는 그나마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또 확실히 우리가 확정 못하는 건 뭐죠? MRP를 해야 뭐 한다 그랬죠? 생산 능력을 확정한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면 내가 MPS 하고 싶어도 이 완제품이 부품이 도대체 나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 개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APP, MPS, MRP가. 예, 그래서 꼭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대충 개념자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주 생산 일정의 동결. 이것도 기업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죠. 자, 여러분 우리 지난번 수예측 배우게 되면 어떤 걸 배웠죠? 한 달 뒤에 예측보다는 1년 뒤 예측이 틀리게 마련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MPS를 딱 주면서 앞으로 2주 이내는 절대 주문을 변동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5주 뒤에까지는 뭐 20%까지는 봐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보십시오. 저 멀리 있는 것은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50% 수정할 수 있다. 그렇죠? 닥치고는 안 되는 경우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수요일마다 뭐 이 만남의 날 해서 행사할 때 음식을 주문하잖아요. 이제 그 똑같은 경우죠. 시간 촉박할 때는 더 이상 이런 아이디어는 많이 쓰죠. 기차표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시점에 따라 가지고 그죠? 아주 오래전에 내가 환불하면 돈 다 내주지 않습니까? 닥치면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 동결 기간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 또 그 기업 상황에 따라 할 수 있죠. 그래 보시고 그래서 MPS를 수정했다 해서 그대로 계속 만들어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수정 및 재계획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항상 중심은 뭐냐면은 현실성과 안정성이죠. 절대 안 바뀌면은 안정성이 있지만 현실이 떨어지는 것이고 너무 자주 바뀌면은 현실은 있지만은 안정되지 못한 경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지난번에 표준 때도 공부했죠. 표준을 정할 때도 항상 현실과 안정성. 그죠? 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보시면은 이 MPS는 사실은 정과간 생산 능력 계획은 아니에요. 그래서 러프가 내가 계략적으로 이제 MRP가 내가 부품 조달이 제때 완벽히 이루어지면 그때는 뭐가 돼요? 확실한 capacity 플래닝이 되는 경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MPS는 반드시 옆에 뭐가 있었죠 하면은 rough cut capacity 플래닝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제일 처음에 총괄 생산 계획 APP 하면서 그림을 같이 본 경우 기억나죠? 제일 위에 APP, 그 다음에 MPS, 그 다음 MRP. MPS 옆에 뭐가 있었죠 하면은 계략적 생산 능력 계획. MRP 옆에 뭐가 있었죠 하면은 완전한 생산 능력 계획. 그렇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주 생산 일정에 요구되는 생산 능력 소요량을 측정해 보고 그래서 MP에서 실현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이제 하는지 예를 들어 놓은 것인데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3개의 작업장이 있다면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는 시간당 100단위, 80단위, 100단위 다 달라요, 작업장이.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늘 그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병목 작업장이 중요한 거죠. 어떤 여유가 굉장히 많은 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은 정말 문제되는 그런 것은 관리 잘못하게 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 관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경로는 굉장히 중요한 경로는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전체 공기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거 다 모아놓은 게 주공정이듯이 이런 생산 라인에서는 병목 때문에 우리가 물 양이 딱 병목에 걸려서 더 이상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 작업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딴 작업장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계속 100단위 만들어낸들 얘는 80이니까 여기는 자꾸 재고만 자꾸 쌓이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또 여기는 어떻게 돼요? 물건이 부족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라인 밸런싱, 전체 라인의 밸런싱이 중요한 경우죠. 만약에 이 친구가 50단위다. 그 어떻게 밸런싱 할 수 있죠? 여기다가 작업자를 한 명 더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봐서 하는데 가능하면 이제 안정되게 균형되게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계략적 생산 능력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비율적인 그런 방법이다. 예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여러분 예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회사가 MPS, 여러분 MPS는 쉽게 생각하면 완제품으로 생각하면 돼요. MPS는 완제품이다. 휴대폰 말하면 휴대폰의 최종 모델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제 완제품 AP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죠? 두 가지가 있고. 근데 그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작업 시간이 다 틀리죠. A는 한 단위 만드는데 95시간이 걸려, 0.95시간이 걸리고 B는 1.85시간 걸려요. 그럼 이제 우리 첫 주 한번 볼까요? 첫 주에 A가 40개, B가 20개 필요해요. 근데 서로 다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 총 하는데 작업은 얼마 걸리느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40 곱하기 0.95 맞죠? 그죠? 밑에 거 20 곱하기 1.85 얼마 나오겠어요? 그 값이 저 밑에 있는 총 소요 생산 능력이죠. 그러면 계산하면 아마 75가 나오겠죠. 75. 그죠? 40 곱하기 0.95 더하기 20 곱하기 1.85. 75 나왔죠? 그럼 75 나왔는데 이 75를 가지고 이제 작업장 값을 병에다가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는 과거 자료를 보는 거죠. 대충 봤더니만 값이 한 60% 작업을 하더라. 그죠? 얼이 한 30%다. 그러면 이제 75를 그 비율에 맞게 배분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요 하나의 예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러프컷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대충 계산을 했지만은 이제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배우는 MRP를 통해 가지고 그 부품이 오지 않으면 또 이것도 또 수정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MPS 환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이외에도 또 AT도 있지만 크게 보면은 MTS와 MTO라 그래요. MTS는 make to stock. 그냥 고객 신경 쓰지 않고 stock, 쌓아두기 위해서 make 만드는 거예요. 그죠? 쌓아두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재고형 생산이라 그래요. 우리 뒤에 가서 배우는 다음 주에 배우는 MRP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밑에는 뭐죠? make to order. 오더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주문식 생산이죠. 그럴 때 우리가 just in time 방식 같은 경우는 주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하는 식으로 그래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재고형 생산일 때는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기계 배치가 제품 위주로, 그죠? 제품 위주로. 왜냐하면 제품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주문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되죠? 하면은 기계 배치가 프로세서 위주로, 그죠? 왜냐하면 어떤 제품은 이런 경로를 거쳐서 만들어지고 또 어떤 제품은 저런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배치 방식도 틀려요. 재고형 생산일 때는 제품별 배치죠. 왜? 가능한 그 제품을 많이 생산해야 단가를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주문 생산은 거의 대부분 다가 다품종 소량의 경우가 많죠. 품종은 많은 대신에 제가 그 케미칼 이런 회사 기업 방문하면 복잡해요. 거기서 만드는 물건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죠? 다품종 소량. 그때 제일 신경 쓰는 게 바로 뭐냐면은 기계의 작업 준비 시간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준비하다 시간 다 보내버리면 기계는 항상 2시간밖에 없거든요. 기계 준비와 생산 시간. 준비를 많이 하면은 생산하는 시간 줄어드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준비를 빨리 해가지고, 그죠? 배치 딱 생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어떤 색깔이 있는 경우는 또 앞에 색을 다 걷어내고 그 다음 색을 또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예, 그래 보시면. 그래서 다품종 소량인 경우에 메이크 투 오더가 좀 적절한 방식이다. 그죠? 재고형 같은 경우는 쉽죠? 수요책에 따라 생산하기 때문에. 그죠? 고객 신경 쓰지 않고 쫙 만들어서 나가는 방식이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많이 쓰는 assemble to order. 주문에 따라서 조립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앞에 있는 큰 두 가지의 중간 형태죠. 중간 형태.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조립품과 사양품을 가지고 많은 종류의 완제품을 생산한다. 어떻게 보면 모듈식 생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좀 편리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다 가지고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바로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보시면은 제일 위에 뭐가 있죠? 완제품의 가지수. 그죠? MTS는 완제품 가지수 당연히 적겠죠? 왜냐하면 제품별로 내가 수혜책에서 만들기 때문에 제품별 배치니까. 그죠? 반대로 MTO는 어때요? 이거는 주문에 따라서 내가 하기 때문에 얼마나 다양한 주문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완제품 가지수는 굉장히 폭이 넓죠. 예, 그리고 또 이 ATO는 그 중간 형태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패턴을 여러분이 참고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마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입지 관련 것들 좀 토론하고, 그리고 또 제가 준비한 요번 주 토론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중간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그 채점할지를 알려드리고, 채점은 해서 그 블랙보드에 학부만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 내로 올려놓을 생각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왼쪽 편부터 우리 송우근 학생부터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토론 한번 얘기해 보고, 그리고 다시 오른쪽 넘어갈게요. 저는 입지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예, 좋습니다. 예.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네. 조사를 해봤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사실 미국 그 연구소에서 연구 결과 미국에 있는 주요 14개 중에서 거의 가장 규제가 높은 편에 속한, 정부 규제는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좀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와서 그거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요. 정부 규제는 높지만 그 외에 시장에서 자생적 규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다는 보고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한 일률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그런 자생적 규제가 낮음으로써 창업자들이 얼마든지 자기의 아이디어를 혹은 실현을 할 수가 있고, 또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인력 풀이나 혹은 좋은 날씨 환경 등 여러 조건 때문에 그 실리콘밸리가 창업의 메카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걸 더불어서 우리가 보통 모든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입지 조건을 최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이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정부 규제가 높음에도 다른 규제나 혹은 조건이 좋기 때문에 결정되는 거 보면 한 분야 혹은 한 파트에 특정된 강점이 있기만 하더라도 기업 유치나 최상의 입지 조건이 될 수 있지 않나, 그것들이 좀 가점이 높으면 되지 않나. 네, 좋은 아이디어네. 그죠? 우리가 잘 모르면 그냥 정부 규제 때문에 그런 문제 있지 않게 하는 그것이 그 정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실제 보면 옛날은 사실은 우리가 컴퓨터가 굉장히 발달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이 애플이 그런 대단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맞죠?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실제 모이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컴퓨터화 돼 있고 인터넷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아이디어만 좋으면 그런 플랫폼을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플랫폼 구성에는 나이 제한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정말 기반한 아이디어에서 내가 그걸 잘 모을 수 있다면 얼마나 될 수 있는 경우죠. 입지도 이제 개념 많이 바뀌었죠. 그죠? 실제로 피지컬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온라인 개념이 들어오면서 얼마든지 그런 좋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좋은 그 발표네죠. 우리 또 뒤에 한번 연달아서 한번 해볼까요? 비영리 기관의 입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국영기업의 비영리 기업은 아니고 국영기업의 입지에 대해서 서울식품을 벗어나서 국립서울동물원보다는 서울동물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동물원이 지금 2018년부터 서울대공원에서 분리해서 법인화하고 국립화할 생각이 있다고 하는데, 서울동물원이 지금 알고 있던 이미지와는 다르게 1909년부터 동양에서 7번째로 나온 동물원이었고, 선진 동물원은 그때 당시 가장 희귀한 동물 중 하나였던 오랑우탄을 전시하면서 이목을 끌었지만 지금은 납부된 동물원의 전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3,000원이라는 전 세계 최저 수준의 입장료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서울시 예산 투자가 부족했다거나 조직 정체성이나 브랜딩이 부족했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가장 잘 분석을 해보면 입지에 서울동물원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뭐 접근성이 떨어진다, 입지가 좀 작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뉴욕이나 다른 뭐 파리에 있는 동물원보다 훨씬 더 입지가 큼에도 약간 낙후된 이유는 서울시 소유의 동물원이 경기도에 있다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과천에 있는 서울동물원은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이 어차피 경기도에 있고 경기도민이 이용 중인데 거기에 예산을 투자할 이유도 없고, 또한 그 지역에 관련 지역구 의원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자할 아예 필요성 자체도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과 피드백은 비영리 혹은 국영 기업들한테 입지 선정은 상당히 중요하고, 하지만 국영 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 국립기업이 아니고 서울시의 시립동물원이기 때문에 입지 선정이 좀 더 자세하고 뭐 이런 정치적인 이유들을 다 고려해서 정치적 논리도 함께 고려해서 입지 선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중요하네요. 그죠? 실제로는 서울시인데도 불구하고 위치가 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1909년 굉장히 빨리 그때 36번째로 만들어졌어요. 맞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혹시 우리 학생 한번 가봤나요? 네. 뭐 어때요? 그 적힌 내용이 좀 이해가 됩니까? 네. 이게 약간 납부된 느낌도 많이 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히려 동물원, 그러니까 사람들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동물들 관리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렇죠. 일본에도 이제 그런 동물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스토리를 잘 구상해가지고 또 성공한 그런 경우도 사실 많죠. 그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막연한 입지 요인 외에도, 우리 앞에도 발표도 했지만 그 외에 또 부가적인 것들을 또 가미시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죠? 또 우리, 또 장효정 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김효영 학생 발표 좋아요. 예. 뭐라고 얘기했죠? 아,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죠? 그럼 우리 또 이제 우리 송병호 학생 한번 얘기해 보죠. 입지 결정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예. 먼저 지금 신문 기사는 시내 면세점 입찰 경쟁이 이제 이게 정말 황금알을 낳는 범위일까 이 물어보셨는데, 먼저 이 기사를 쓴 분은 아니라고 일단 평가를 했습니다. 먼저 렌저 영향으로 중동인하고 일본인이 발길을 한국으로 안 오고 다 일본이나 이쪽으로 간다는 식으로 써놓으셨는데, 이거 말고 두 번째 이유로 들었던 게 입지 선정 입찰 과정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제 하나 갤러리아라고 여의도 63빌딩을 서울 시내 면세점 후보지로 이제 입찰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갤러리아 말고도 4-5개 대기업들이 참여를 하는데, 면세점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이제 최대 관건이 입지 선정인데, 예. 그 입지 선정이 중요한 만큼 이 경쟁도 치열하면서 이 약간 과부하되면서 또 우리가 수익성이 예상한 것보다 더 떨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 면세점의 운영권을 따냈던 롯데 면세점만 해도 5년 동안 3조 6천억 원을 내야 돼서 수익 순이익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면세점에 들어가는 이제 입찰 입지 결정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입찰에 있어서 과열 경쟁으로 인해 이게 수익성이 생각보다 안 난다는 겁니다. 예, 송병호 학생 좋은 발표네. 우리가 보통 면세점 가면 거의 황금을 낳는 그 이유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기본 내는 돈을 제외하면은 사실은 많이 남지 않는다. 아, 그렇죠. 좋아요. 우리 송희자 학생은 또 어떤 거 준비했나요? 예. 예. 항상 발표는 자기가 대단하다고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예. 학회 혹시 발표할 때는. 중소형 액정 시장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 재팬 디스플레이가 향후 5년간 약 3천억 엔의 투자를 통해서 패널 생산을 준비해요. 내용인데요. 투자를 통해서 패널 생산 능력을 스마트폰 제조 기준의 2배인 정말 5억대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고, 내년부터 가동 예정인 공장의 시설도 6세대 패널 기준으로 기존 2배인 7만 단 수준으로 생산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에요. 이전에도 비슷한 금액으로 3천억 원이라 우리나라로 2조 7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런 투자를 토지랑 건물 투자했는데, 이번에는 공장 내 제조 장치 증설에 집중하는데요. 이게 미국과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판매 호조로 기존 두 공장의 실질 가동률이 90%를 넘어선 상태에서 그런 건데, 생각에 기존 공장 가동률이 90% 이상을 보인다는 거는 이 수요가 충분하다는 것이니까 공장 내 제조장치 증설을 해서 생산 능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스마트폰 시장의 변화가 빨라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추가 투자를 통해서 수요 증가가 일어나게 되면 경쟁 업체들의 충격을 좀 더 따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90%를 충당하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시는 거죠. 네, 좋은 기사예요. 우리 또 옆에 학생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제 이런 표 좀 예쁘게 좀 준비해가 와야 돼요. 예, 잘 안 보이니까 우리 자 예, 서수민 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저는 삼성전자랑 LG가 생산 시장을 동남아 쪽으로 돌렸던 부분인데요. 한국 기업들의 시선이 실제로 동남아 쪽으로 하고 해외 생산 건설 후보지가 대부분 중국을 선택했던 분위기가 이제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는데 일단 삼성은 베트남에 20조를 투자하면서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4개 국가의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고 특히 베트남에 집중하면서 옌폰과 호찌민에 각각 휴대폰과 TV 공장을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또 LG도 베트남을 글로벌 3대 생산 기지로 키운다고 하면서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3개 국가의 생산 모듈을 가지는 중 LG전자 생산 모듈을 두고 3대 생산 기지로 낙점했는데요. 특히 동남아 중에서도 베트남에 주력하는 이유는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 네. 수출 전진 기지와의 유리한 지리적 여건, 그리고 또 동남아 국가들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한류 열풍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현지인들의 인식이 좋은 점도 꼽고 있는데요. 특히 LG전자는 하이퐁에 주력을 하면서 하이퐁 캠퍼스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베트남 제3의 도시이자 항구 도시로 지금 접근성이 뛰어나고 낮은 인건비, 법인세 혜택 등으로 원가 경쟁력을 높이면서 세계 여러 국가의 수출 가격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 또 시장으로서 잠재적 가치가 높다고 해요. 베트남 인구가 9천만 명인데 이 중 절반가량이 30세 이하 젊은 층이라서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 처리자 주요 소비 시장이기 때문에 최근 삼성과 LG는 동남아에 생산 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삼성, LG가 막 수조 원을 들여가지고 한 자체가 정말 거기 있는 것처럼 법인세 혜택이라든지 또는 정말 인력이 정말 그 우수한 값싼 인력이 제공된다. 좋은 그 기사네요, 그죠? 또요. LG 디스플레이 생산 총괄 계획에 대해서 조사해봤는데요. 네. LG 디스플레이가 현재 글로벌 1위 기업인데 먼저 주력 상품은 LCD의 화질을 높이고 UHD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네. UHD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OLED 산업을 선도해서 그 진출 비중을 늘려간다는 계획과 그 자동차용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데 스마트카가 발전하면서 그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비중이 늘어나고 그 차에 적용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평균 10% 이상 성장하고 있어서 그쪽에도 진출할 계획이라는 기사를 씁니다. 네, 최진 학생이 뭘 느꼈습니까? 그래서 생산 총괄 계획 이번 강의가 좀 생산 총괄 계획 그 표트를 보는데 좀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기사를 찾아보면서 이렇게 좀 크게 아니면 큰 테두리를 다룬 것도 계획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다음 우리 윤정 학생 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생산 능력을 네. 부분에서 지금 되게 인기가 많은 갤럭시 네. S6의 공급 부족 문제에 관한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엣지 휴대폰 특성상 곡면으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디스플레이 자체가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제품이라서 이게 수요량에 따라 공급량을 유동적으로 맞추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고 해요. 맞아. 지난번 살펴볼 때 그죠. 예. 그래서 원래 실제로도 삼성에서는 S6보다, 아까 S6 SG보다는 그냥 기존에 있던 S6 자체의 수요량을 더 많이 잡아서 생산 능력 자체도 그쪽에 좀 더 치중을 한 상태로 수주를 맞췄었는데 예상외로 시장 반응이 엣지로 쏠리면서 그 공급량을 맞추는 게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고 또 그래서 지금 이동통신사들도 대체로 S6 위주로 주문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보통 원하는 정도의 주문량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서 판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디지털 제품 업계에서는 그 수요를 맞추지 못할 경우에 소비자들이 이렇게 초반에 집중했던 관심이 다른 신제품으로 쏠린다든지 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놓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삼성전자 측에서도 상당히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그 수요 예측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만약에 S6보다 엣지 쪽에 좀 더 관심이 쏠릴 거라는 걸 미리 예상을 하고 좀 더 공급량을 미리 빼놨으면 이 정도까지의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나 해서 수요 예측도 상당히 중요하고 네. 또 제품의 특성상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도 달라진다는 걸 알아서 상품의 종류나 그리고 서비스의 특성을 좀 더 이해하고 그에 맞춰서 생산 능력을 계획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네. 혹시 그 기사 최근 기사도 한번 검색해 봤나요? 네, 항상 여러분이 이제 뭐 찾으면은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돼요, 그죠? 오히려 엣지가 대단할 줄 알았는데 또 최근 내용 보면은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통신사에서 주는 그 보조금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가 있고 또 저런 것들이 이제 참고로 나중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가격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정말로 지금 지난주 발표했지만 공정이 까다롭고 그렇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사실 가격 설정이 또 되어야 되는 거겠죠. 가격에 큰 차이가 없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쪽으로 왔을 때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잖아, 그죠? 그래서 의외로 이제 그런 것들이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들이 많고 혹시 우리가 지난번 제품 개발에 계속 관심을 가지라 그랬죠. 여러분 그냥 관심을 놓치면 안 돼요. 6월 마지막에 정말 어떻게 됐는지 사라져 버렸는 것인지, 그죠? 엣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잠깐 했지만은 지금 소비자들이 오히려 생각보다 뭐 다른 거 해야 돼 이렇게 마음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통신사가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다 보게 되면 또 생각보다 결과를 잘 못 나타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저쪽 돌아가서 임다빈 학생 안 왔으니까 우리 정설 학생 한번 뭐 어떤 거 준비했나요? 네. 네. 보통 생산 능력이 좀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산업에 네. 조사를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생산 능력에 관한 글자를 좀 자유로운 사람. 예. 좋아요. 헝그리에 이제 이틀간 서버 이전에 증설 작업을 진행한다는 것 같아서 조사를 했는데 보통 이제 증설 기간 같은 것도 공장 같은 경우는 몇 달? 최소한 몇 달씩 걸리는데 이거 보시면 지금 이틀 만에 서버를 증설했거든요. 예. 이게 일반적인데 시공이나 이런 거는 좀 인기가 많아지고 이제 생산력 증대가 필요하면 바로바로 증설을 할 수 있으니까 인터넷 관련된 서비스에서는 아무래도 생산 능력에 관한 결정에는 초기에 조금 에러가 있더라도 금방 수정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실제 생산 제조하고 달리 서비스는 그런 좀 유연성이 좀 있다는 거. 또 한번. 예. 아까 실리콘밸리 경험하는 괜찮아요. 그럼 자기 의견만 또 그죠? 예. 한국에 이제 또 네. 중간촌이라는 거가 성장하고 있다고 그거를 예. 중간촌은 북경의 북서쪽에 위치한 첨단 산업 클러스터로 2만여 개의 기업이 있고 취업자 수가 150만 명에 이르는 정도로 실리콘밸리보다 약간 미약하지만 성장세가 지금 달라서 지금 중국의 2차 기업과 IT 기업에 이제 떠오르는 메카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성공 요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아까 IT 기업들은 이제 입지 결정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정보라든가 인적 자원 같은 비경제적 기준이 꽤 자녀한다고. 그런데 이 역시 이 중간촌 역시 정부의 정책적 요인, 투자 같은 경우가 이제 30% 정도를 이제 중간촌에다가 중국 창업 투자 금액의 30% 정도가 이제 중간촌에 투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 이 중간촌의 입지가 주변의 베이징 대학교, 칭화대 등 40여 개 대학과 중국 과학원, 중국 공정원대학의 기관, 국가지정 실험실 등이 위치해 있어서 그런 네트워크적인 요소로 굉장히 크게 작용했고. 네, 우리 지금 앞에 첫 발표 그 유사한데 사실은 비경제적인 것. 또 다른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많아요, 그죠? 우리가 실리콘밸리도 그냥 막연히 볼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 스탠포드라든지 그런 좋은 그 인력이 일단 공급이 된다는 것도 있고 사실 그 물가는 굉장히 비싸요. 비쌈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변호사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처럼 지금도 아주 좋은 내용이네. 우리 또 이종경 학생 한번 네. 저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 입점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국내 기업들이 국내 공장을 짓는 경우가 있나? 예.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스위토메이카에서 예. 1억 달러를 투자해서 요수 3단의 고수성 수지 제조 공장을 15년까지 설립할 계획을 잡고 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뭐 중국이나 거기서 다 물가도 비싸고 노동비도 더 많이 그렇죠. 왜 그렇게 됐나, 왜 짓게 됐나 해서 찾아봤는데 예. 여수 산단에 있는 LG 화학에서 바로 원료를 바로바로 공급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로 수출하기에 우리나라가 용이해서 우리나라로 입점하게 됐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특성을 좀 살린다면 말한 대로 실리콘밸리나 그런 것처럼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그거 중요하네, 그죠? 보통 나가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 해외 기업 1억 달러면 엄청난 그 돈이다, 그죠? 오늘 한거 보니까 오히려 LG에서 바로 원료를 받을 수 있게 돼. 그것도 하나의 강점이 될 수 있네, 그죠? 좋아요. 우리 배재현 학생 한번 네. 저는 소멸공사의 제빵학 공장 건립에 예. 현대차의 네 번째 중국 생산 거점인 창조 공장은 현대차 베이징 공장과 거리가 215km에 불과해 기존 업체를 활용할 수 있고, 또 현대 물류기구가 있는 텐진항과 인접해 기존 공장들과 싱가포르를 공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창조 공장뿐만 아니라 창조 공장을 통해 징진지 경제권 성장에 따른 신규 자동차 수요를 선점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 또 올 하반기에 착공하는 춘칭 공장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중국 중서부에도 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청조 공장과 기아차 등평위에다 3공장 증설을 통해서 총 현대차 141만 대, 기아차 89만 대 등 총 230만 대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춘칭 공장과 청조 공장 증설이 마무리된 2018년에는 270만 대 생산 체제를 구축해서 매년 10% 이상의 안정적인 점유율을 확보해 중국 톱3 자수용차 메이커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생산 능력 극대화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의 신규 공장 건설로 동반 진출 협력업체의 매출과 이익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121개 1차 협력사를 통해서 417개의 부품 업체들이 현대차 그룹과 함께 중국에 진출해서 수출 확대의 특수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있어서 입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입지는 그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또한 그 주변의 협력 업체의 매출과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단순 생산 능력뿐만이 아니라 큰 포괄적인 픽처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을. 네. 우리 그 배재현 학생이 혹시 이제 기업에 들어가서 그 넓은 중국에서 어느 한 군데 골라라 해도 그 지역이 택했을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미국의 그 넓은데 왜 하필이면 현대는 알라바마에 갔을까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협력업체 이런 거 다 고려해가지고 아까 전처럼 인력 공급은 수월한지 또 그런 거 다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죠? 예, 좋은 발표. 우리 또 뒤에 우리 최현 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렇죠. 의견만 한번 얘기해 보죠. 예, 좋아요. 공장 증설을 하는데 이게 왜 제가 조사한 기사는 예. 왜 공론화는 오래 전부터 됐는데 왜 공장 증설이 올해가 늦어졌어, 됐느냐? 예. 거였어요. 제가 이제 기사를 읽다 보니까 지방 정부의 알력 같은 아, 예, 예. 춘칭시에만 공장을 증설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허베이성에서 베이징을 둘러싸고 허베이성에서 반대가 급증해서 창정을 추가하고 공장 증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원래 계획대로 했던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허베이성에 다시 이제 추가로 공장을 증설하게 된 건데 이건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닌가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중국 내 수요 자체가 2천만 대를 넘어섰는데 차량이 2천만 대를 넘어섰는데 현대차의 경우에는 이제 180만 대 정도밖에 중국 내에서는 생산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요를 이제 고려해봤을 때 이제 그 생산 역량 자체가 너무 많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장 증설 자체는 불가피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춘칭시에 들어가야 될 이유를 생각
많은 지원들이 뒤따라오고 있고 또한 이제 이러한 지원 때문에 그 경쟁 자동차 업계에서도 그런 생산체를 그 중국 서부 쪽에 새롭게 증설을 하려고 많이 약간 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런 수요의 막대한 증가 추세에 비교해봤을 때 이렇게 큰 대가로 생각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게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우리 배지영 선생님 저 비하인드 스토리 알았나요? 지방 정부의 갈등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죠? 더 큰 거 먹으려고 지금 얘기 그거잖아요. 더 큰 거 먹으려고 우선 좀 발레가 했다는 거잖아. 왜냐면 문화 시장이 크니까 중요하죠, 그죠? 아주 그 비하인드 스토리 잘 발표했네요. 좋아요, 우리 고태호 학생 얘기해 볼까요? 결정된 건 아닌데 현대자동차가 그 정도의 재산 공장을 세울 수도 있다. 아, 예, 예.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그 한국에서 2020년에 생산될 수준으로 성장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현대자동차가 지금 생산할 수 있는 그만큼 안 된대요. 100만 대도 안 되고 60만 대 정도가 안 돼서 네. 생산 공장을 설립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들어서 생각이 역시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수요가 늘어난다고 예측하면 바로바로 공장 세운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근데 반대로 그게 그만큼 성장을 안 하면 그게 리스크가 크겠구나. 그렇죠. 공장이 이미 2개가 있는데 하나를 더 짓는 거니까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네. 현대는 리스크를 굉장히 선호하는 기업이라고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고 또 이런 실제로 보면 이제 또 큰 기업들이 이렇게 정보를 흘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가 더 조건을 좋게 제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산 그 상류 작제 비슷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 우리 또 끝으로 한번 네. 정주영 학생. 예. 약국에서 입시 결정을 사례를 찾았는데요. 네. 약국에서 입시 결정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조건들을 고려해야 되더라고요. 네. 불법 건물인지 아닌지 담합의 여지가 예, 있는지 예. 또 그 의사와 또 다른 병원과도 또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병원과의 동선이나 또 병원의 이전 가능성 또 그리고 그런 거를 상당히 많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되더라고요. 또 불법 건물인 건지 아닌지는 불법 건물인 경우에는 만약에 그 건물에 들어가도 보건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또 약국 개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개조를 하면서 또 불법 건물이면 그때 가서도 또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약국에서 개인 약국에서도 이렇게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입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직 제대로 된 사업은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피가 빨리는 것 같고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네요. 우리 학생은 거의 뭐 연구 주제를 잡은 것 같아요. 그죠? 전국 약국이 정말 그런 환경에서 됐는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맞네요. 보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그 병원이 딴 데 가버렸다고 심각하네요. 그죠? 그런 거 볼 수 있네요. 좋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우리 한번 또 여러분 이제 총괄 생산 계획과 주생산 일정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상구 사람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큰 기업들의 시장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마세라티 이제 그 고급차가 원래 한국에서 70% 성장 대단한 거죠. 그죠? 내년에는 SUV 시장까지 진출하겠다 해서 여기 보시면은 원래 기존 모델 라인업을 더 강화하고 거기 플러스 여러분 사실 자동차업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제 보니까 브랜드 창립 이래 최초의 하이 퍼포먼스 럭셔리 SUV인 러반대를 공식 선보이겠다. 그죠? 결국 이제 한국 사람의 스타일을 결국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생활 수준 높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여가를 즐기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렇게 이제 그래서 보니까 지난해 마세라티 723대를 팔아서 굉장히 비싼 차량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전년 대비 469%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헐리우드에 있는 영화들도 일단 한국을 먼저 공략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대단한 시장이에요. 그죠? 일단 테스트하기에는 굉장히 그 엄청난 그런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남아 태평양 지역 통틀어서도 판매 1위를 차지했다. 그죠?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2013년 하반기에 출시된 고성능 카 기블리 같은 경우도 국내 총 판매량의 70%를 차지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판매 성장을 이루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아래 보게 되면은 기존 모델 라인업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콰트로 포르테에 이어서 350마력
신형 엔진을 탑재한 새로운 라인업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뒤에 보게 되면은 결국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성장 추이에 따른 것을 잘 예측해가지고 한국 사람 생활 많이 사네? 그럼 거기에 맞게 갖추어줘야 되는 경우죠. 막 폭발 증가하는데 우리는 그대로 현지 상황 무시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지금 완전히 대박난 경우에 뭐 우리로 봐서 좀 마음이 안타깝지만은 옛날처럼 한국이 애국심에 호소하기는 이제 이미 늦은 거예요. 그죠? 성능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가는 그 현황을 아주 5, 60대 그런 대상으로 생각해서 국산차를 사라 안 통하는 경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성장 추이를 지켜보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망도 대폭 확장해가지고 앞으로 더 강화할 계획이다. 이제 이건 우리가 한번 잘 지켜보면은 내년도는 이것이 얼마나 더 클지 한번 우리가 볼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보면은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도 여러 지점들이 많지만은 단일 브랜드 최고 그 판매 이 실적은 전부 다 한국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만큼 한국이 좀 역동적인 그런 걸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사항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총괄 생산 계획이라든지 주생산 일정을 준비해 오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